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사들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대한민국 해군의 이름을 세계에 드높인 아덴만 여명작전 작전사령관을 지내신 해군 제독이십니다. 평생 해군으로 살고 세월호 참사 때는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날 때 전투복 상의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계셨던 해군 참모총장이셨죠. 그 뒤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는 순환을 당했지만 끝내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셔서 보훈처 장관으로 항일 무장투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국내에 직접 봉안해 오신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전 해군 참모총장, 보훈처 장관 지내신 황기철 제독님 모셨습니다. 제독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제독님 모시고 얘기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네.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시고, 예. 공군 특별 수송기를 가지고 가서 우리 항일 무장투쟁의 영웅이었던 홍범도 장군을 직접 모시고 저 수송기를 타고 오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들 예. 6개 기종이 나와서 호위하는 저 호위를 받으면서 저 경례를 비행기에서 홍범도 장군 옆에서 예. 함께 받으셨는데 굉장히 감회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감회가 어떠셨는지요? 예, 뭐 우리 이 사회자분께서도 굉장히 그 감격한 그런 목소리로 제가 네. 들리는데 저 또한 그 당시에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 땅에서 돌아가신 분, 우리 홍범도 장군님을 늦게나마 그래도 우리 조국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국민의 도리로서 참 자랑스럽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뭐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저걸 우리가 지켜보는 국민들 모두가 저게 나라지. 예, 예. 저게 예, 국가지. 뭐 이런 감정 때문에 다. 특히 뭐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 그 공공기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직접 타고 있었으니 뭐 그 또 감정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게 더 특별했던 건 해군 참모총장이시잖아요. 또 근데 또 공군에 또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올 그 감정도 특별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육군도 많고 또 공군도 있는데 제독님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평생을 해군으로 사셨잖아요. 해군을 특별히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태어난 곳 진해는 바다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해군의 도시였습니다. 저는 바다를 너무 좋아했고
더욱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예. 진해 해군의 예. 도시에서 태어나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군을 가장 되었다는 것. 자랑스러운 예. 예. 그 이순신 장군. 예. 뭐 후예로서 저는 뭐 항상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당시에는 진해에서는 해군 분들이 아주 멋있기도 하고 또 신사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해사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평생 해군으로 사셨는데 네, 이제 해군으로 살면서 특별히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잊을 수 없는 감격, 보람, 기쁨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면 어떤 순간이었나요? 예. 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네. 그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 넓은 바다를 네. 지킬 수 있다는 것하고 또 그리고 우리 함께했던 성조원들하고 네. 너무나 아주 힘든 가운데서도 아주 그 임무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때 그런 때가 많이 지금 돌이켜보면 행복했습니다. 뭐 해군 제복이 또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또 해군은 제복 보고 군에 온다 또 아니면 저 여성분들이 뭐 애인으로 만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아마 제복도 제복이지만은 해군들이 기본적으로 신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 생각나는 군대 그 해군을 생활하면서 잊지 못할 뭐 부하나 또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한 가지. 해군이 과거에 미국의 군원으로부터 이제 군함을 들여와 가지고 운용을 했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지스함 건조 사업 책임자로 일을 했습니다. 네. 2000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군력이 네. 또 그리고 어떤 그 해군의 어떤 전체적인 이 모습들이 네. 정말로 선진 해군으로 변화하는 대양 해군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기에 제가 함정 건조 사업 이지스함을 만들고 그때 그 사업을 이제 했다는 우리 것이 제대로 정말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뒤에 쭉 뭐 여러 가지 위기시마다 우리 이지스함이 얼마나 많은 작전 능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에게 또 든든한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었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주로 미국에서 원조받은 비행기를 뭐 주로 그런 함정 쓰다가 큰 군함은 네. 정말 저희들이 가지고 싶은 군함은 이지스함이 그 당시에 그때 이지스함 도입할 때 그때 제가 저 사업을 네, 그 전투 체계라든지 함정 건조라든지 이거 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2000년대부터 했습니다. 그때 함정 사업단 그래서 제가 해군본부 조함단 또 뭐 그 뒤에는 또 조함단에서도 오래 있었고 그다음 그다음 이제 조함단이 없어지면서 방위사업청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에서 여러 그 군함들 뭐 수상함, 잠수함 이런 건조 사업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때 투입된 그 이지스함 우리나라가 건조한 이지스함 가지고 수행한 작전 중에서 가장 큰 작전이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 그 발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바다에서 포착을 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해군 하면 이제 초대 그 참모총장이 손원일 제독이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 소설 범도 쓰면서 조사해 보니까 육군은 초대 참모총장부터 21대 참모총장까지 다 한 명도 빼지 않고 일본군, 만주군, 간도 특설대 출신이었는데 해군은 초대 참모총장이 손원일 제독이시잖아요. 네, 독립 그 투사의 아들이었고 또 직접 또 해군을 창설하셨고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성공했는데 해방된 조국에 해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미국에서 배도 들여오고 그렇게 해서 해군을 창설해서 초대 참모총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해군은 육군하고는 조금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각 군마다 보면 작전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또 그리고
그 어떤 전통과 문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해군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은일 제독께서 아시지만은 독립운동가 후손이시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 바다에 대한 어떤 사랑과 또 우리 해군력 건설을 위한 열정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래서 우리 해군은 기본적인 가치가 네. 어떤 개인보다는 우리 성조원들 네. 또 우리 성조원보다는 4배 네. 이런 우리 정신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고 한 배를 해서, 탄 사람들. 예, 그래서 아주 그 전후에도 단단하고 또 그리고 어떤 일사불란하게 어떤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원일 제독 초대 해군 참모총장이 이제 손정도 목사님, 그 임시정부의 그렇죠. 감별을 지냈죠. 네, 그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이셨고 또 그런 전통 때문인지 제가 그 지난 이제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지난 정부에서 파낸다고 그랬을 때 그때 또 해군에서 그 있던 홍범도함 이름을 바꾸겠다. 그렇죠. 뭐 정부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해군에서는 거기 잘 동의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얼마나 해군 장병들이나 우리 전체 군인들이 또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걸 한 명을 정할 때는 한 명 선정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역사학자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다 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명을 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한 명을 또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색깔 덧칠을 해서 한 명을 바꾼다 만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걸 위에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해군 장병들이 정체성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윤석열 정권의 소설이 퍼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어떤 해군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물론 뭐 정권마다 조금씩 특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해군 자체가 지금까지 지내고 왔던 그 정신, 그 전통, 가치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국회에서 해군 책임자를 불러서 한 명 그 수정 정부에서 추진한다는데 그럴 계획이 있냐? 그랬을 때 해군 책임자가 우리 해군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세계 해군사에서 그렇게 임의로 함정 이름을 바꾼 것을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 보고 이게 뭐 참 정상적인 답변이긴 한데 그 당시 정권 아래에서 그것도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해군 책임자 역시 손원일 제독의 피가 정신이고 그렇죠. 신사도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쭉 우리나라에서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함 건조를 해서 다른 나라로 이제 가거나 또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붙일 때 붙이고 다음에 오는데 보면 한 명이 달라져 있는 우리나라도 분명히 건조를 한 배인데 한 명이 달라 왜 물어보면 아니면 또 그 나라 가서 달라져 있는 물어보면 그 정권에 맞게끔 그렇게 그 한 명을 바꾼 경우인데 그건 후진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그 손원일 초대 참모 총장의 후예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 또 해군의 이름을 가장 드높인 작전이 세계 해군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작전이 또 아덴만 작전이었잖아요. 우리 그 국민들 또 우리 국적 선적 그 21명이 인질로 잡혀 있었던 그 배 해적들로부터 구출한 작전이었죠. 그러니까 여명 작전. 그때 이제 작전 사령관으로 계셨잖아요. 그 작전이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대성공을 했지만 그 작전이 결코 쉬운 작전이 아니었을 텐데 그 작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또 수행했는지 한번 설명을 사실 뭐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해상 교역량에 우리나라 들어오는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국력을 가진 국가가 그걸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해군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저쪽 소말리아 해적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청해 부대를 아라비아에 파견해 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당시 돌이켜 보면 막 그 천안함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해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고 안보적으로 굉장히 그 위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할 때는 2011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인데 처음에는 합참이 주관해서 그 작전을 해외 파병 부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오만에 정박해 있던 최영함이 우리 3호 주얼러호가 피납된 곳을 급파를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1월 18일인가 했는데 1차 작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이제 그건 이제 엠바고된 상태였죠. 그래서 1월 19일 그 전에 그런 이미 희생이 있었군요. 그래서 1월 19일 날 합참 의장께서 저한테 전화와 너가 그 작전을 할 수 있겠냐 이래서 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니까 전술 지휘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술 지휘권 가지는 안 되겠다. 작전 지휘권을 전체를 다 나한테 주어야 그 작전을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전술 지휘권하고 작전 지휘권은 예, 어떻게 그 전술 지휘권은 그 현장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현장에서만 지휘하는 거고 작전 지휘권은 그보다 더 넓은 어떤 해외 지원하는 전력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작업 작전 전체를 이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지휘권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작전을 했는데 사실 지나가 보면 굉장히 우리 선원들이 피납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보적으로 위중한 시기고 반드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작전의 성공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 이 나라를 또 우리 군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그래서 뭐 이재희식 하지만은 그렇게 대만여명을 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그 UDT 특수전 부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다는 걸 제 스스로 훈련을 시켜서 알고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작전을 흔쾌히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군 특히 또 UDT 대원들에 대한 확신, 그렇습니다. 믿음, 이길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어떤 작전이든지 간에 그 지휘관이 그 작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함대 사령관도 마쳤고 많은 해상에서 작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작전권을 주면 저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달라는 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가사 물론 뭐 실패라는 거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사실 그런 단계에서 모든 사항을 다 염두에 둘 수 있죠.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그 하나하나의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머릿속에 드는 그때 가서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그러한 경험과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전력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능력들을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 부하에 대한 자신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인데요. 제동님께서 확실히 믿었던 그 UDT 대원들이 저 보트를 타고 직접 배 피납된 배에 진입하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간다. 계단 올라가자. 자, 계단 들어 올라가. 대기, 계단 밑에 대기. 자, 정말 저거 보면 대단합니다. 예, 예, 저 맞습니다. 순간들 보면 아, 저 UDT 대원들 좀 못듯하고 야, 저 그리고 선상에 들어가서 정말 뭐 망설임 거침없으면서도 예, 예. 자, 정말 믿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또 이게 훈련할 때 하고 예, 또 실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훈련도 시켜봤지만은 네. 작전할 때 오히려 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프로지. 네, 작전할 때. 작전할 때 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네. 또 자기 자신이 믿음이 생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UDT는 뭐 지금 세계 어디 두어도 가장 저는 볼 때 강한 그런 요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 또 저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작전을 수립할 때 어느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고 위험했고 또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게 고비였어요? 예, 이제 일단 피납된 선박에 이제 우리 선원들하고 해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접근을 할 때 네. 그쪽에서 이제 사격을 하거나 하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떤 많이 거리를 좁힌 상태에서 네. 이동 거리를 줄이고 네. 신속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상선이 높지 않습니까? 네, 아주 네. 타고 올라가는 굉장히 거. 예, 예. 높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접근할 때 그다음 위로 올라갈 때 네. 그다음 올라가서라도 선교의 해적들하고 선원들이 대부분 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선원들이 안 다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작전의 성공의 키죠. 근데 우리가 해적들을 먼저 쏘면 네. 우리 선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UDT 대원들한테 절대 네. 해적들이 먼저 총을 겨누기 전에는 쏘지 마라.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지만은 네. 우리는 그만큼 훈련되어 있어서 네. 그 해적들이 네. 정말로 총을 자기가 겨누는 사람 외에는 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랬군요. 하더라도 정확하게 뒤에 이제 그 사살된 해적들을 보면 거의 뭐 한 방에 네.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사격을 했기 때문에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작전하는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먼저 무조건 쏴버리는 게 예,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우리 선원들이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작전하는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죠 하지만 또 선원들이 더 위험해. 선원들이 위험하고 그 대신에 저쪽 해적이 먼저 총을 겨눌 때 해적들도 다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해적도 우리가 그냥 해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일반적인 해적이 아니고 군사 훈련을 어떤 사람들보다 강하게 받은 거기 또 해적들도 다 그런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적들도 능력이 뭐 보통이 아니었고 그보다 저희들 UDT 대원들이 아주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또 보면 엄호하는 또 저격수들 저격수들 있지만 이제 저격수는 그야말로 주위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해적들이 그 신경 쓸 수 있는 것을 좀 분산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들이었고 실제는 이제 UDT 대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다 체크하는 순간에 배가 이 방이 많습니다. 격실이라 그러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격실이 한 5, 60개 될 겁니다. 그 배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다 수색해가지고 수색해서 선원이 있는지 없는지 해적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게 밀폐된 공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해군의 이제 작전 수행 능력은 그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이나 이런 준비가 발전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예, UDT 대원들의 능력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그렇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올해로 14년이 2025년이고 2011년 14년이 되네요. 내년 되면 이제 15년째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휘관과 이 부하들 간의 믿음 관계가 잘 또 돼 있고 또 적절한 지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다면 과연 어느 정부든지 간에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운이 좋았다. 저도 뭐 실패하면 저도 군복을 벗으려고 마음 먹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이 국민들이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쉽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능력을 정말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저렇게 완벽하게 인질로 잡힌 21명을 한 명도 그 희생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출해내면서도 물론 한 명 선장이 부상을 다치긴 했지만 그 인명 피해는 없었던 또 우리 작전 요원들이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고 작전 수행을 한 이거 보면 이제 홍범도 장군 작전 때 보면 그렇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군의 희생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뭐 승전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작전을 홍범도 장군이 하지 않거든요. 홍범도 장군 작전에서는 대규모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백 명이 죽는다든지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 해군의 능력을 보여준 참 국민들에게도 자부심과 이렇게 안심, 믿음을 군에 대한 믿음을 안겨주었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나가서 이제 이번 에이펙 기간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합의해냈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됐는데 해군에서는 이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황제동님께서 이전부터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가 이제 해군 그러니까 전력으로 필요하다고 해왔는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이란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사실 지금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되겠다고 무수히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실 미국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됐다,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을 때, 정말 대단하시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건데, 그것도 예측을 하셨을 건데, 대단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는 바다가 중요하다. 또 바다에서 우리 국가 이익을 지켜야만이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진국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옛날 항공모함이 생길 때는 하늘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구름 위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공기겠죠. 근데 지금은 21세기에는 물 밑에 있는 전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략적으로 구름 위가 아니라 바다 밑에 지금 21세기는 정말로 바다 밑에 있는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 보면 주변국들이 다 강대국들이 아니죠. 해양 강대국들입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에는 물론 뭐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하지만은 주변 국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자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주변국들만큼 강대국들만큼 다 많은 전력은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꼭 가져야 될 핵심 전력은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핵
연료 공급이라든지 연료 공급이라든지 재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한미 정부 간에 또 잘 협조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우리 해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군인 핵 잠수함이 꼭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확보됐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추진이 아닌 잠수함의 차이를 한번 딱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단은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은 네. 물 밑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노출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나요? 그건 뭐 별로 그 시간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뭐 시간적 군수 보급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위로 올라와야지 그 위에 버틸려면 밑에서 뭐 얼마든지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수상 전력이나 모든 그 군함들이 속도가 다 빠르지 않습니까? 속력이 이 기존 재래식까지는 함께 작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미국 잠수함만 보더라도 우리하고 훈련할 때 잠수함이 워낙 속력을 내면 우리가 또 따라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첫째로는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밀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작전 측면에서도 물론 뭐 우리가 협동작전이라고 그러죠. 수상함하고 잠수함하고 함께 또 작전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수상함하고 같은 어떤 속력으로 또는 그보다 더 빨리 나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어디 뭐 세계에서 어떤 곳에서 작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하죠.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 핵추진 잠수함을 중요하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따내려고 했던 건 이제 우리 국방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게 실제 국제개혁, 무역에 있고 그 무역의 대부분을 사실은 이 해군, 바다를 통해서 수송하는 나라, 뭐 그렇죠. 거의 전부를 바다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 바다를 빼앗기면 안 되는 이제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와도 그렇죠. 직결되어 있는 이걸 이제 아마 직시하고 이 문제를 이제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게 보고 이제 이걸 따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해양국가입니다. 해양력이 강한 나라가 해군력이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해군력이 강한 뭐 상성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해양력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그리고 국가 이익은 전부 바다에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많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 교육을 해서 살아가는데 그 물건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나가나. 지금 우리가 분단 국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바다마저 이렇게 우리가 빼앗기게 되면 우리 경제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하고 장기적인 우리 국가의 그 발전 보장을 위해서 이 핵추진 잠수함을 중요하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건조하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닐 텐데 이게 실제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우리 해군 전력으로 현실화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 이지함도 만들고 구축함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다양한 종류의 그 군함들을 오랫동안 해군에 있으면서 그 사업에 종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군에서 최근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한 10년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3,000톤급 잠수함 3,600톤 얼마 전에 장영실함이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획 단계가 2001년부터 2015년 한 14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걸려야 배가 이제 완전히 전력화돼서 나오면 1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상태에서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0년이라 하는데 아주 준비를 잘 한미 정부 간에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상황도 잘 하면 뭐 그보다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협조를 받으면 장영실함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배가 나오는 데까지는 한 14년 정도 2001년부터 2027년까지니까 꽤 걸리네요. 20 몇 년 넘게 걸리네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기술력은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핵 연료라든지 재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만 해결이 되면 해군에서 이야기한 대로 10년 이내에 저는 건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핵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교육 훈련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정비 문제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두 접안하는 부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패키지로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했을 경우에 10년이고 지금부터 또 조금 늦어지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 때 빨리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협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는 싸울 필요가 없는 국제관계, 남북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또 그렇지 않다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이제 군사 전략, 국방 전략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재래식 전력을 보면 5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세계 5위. 예, 그래서 세계 5위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핵 잠수함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에게 안보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안보력을 군사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우리가 억지력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말로만 하던 지금까지 핵 잠수함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현실로 가시화됐기 때문에 보다 이걸 통해서 우리 나라가 안보적으로 어떤 자강 능력을 더 갖추고 또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쉽게 말하자면 국방력을 자주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안보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제 12.3 내란 이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물론 해군은 연루가 되지 않았지만 특히 육군의 경우에는 군대 본연의 목표보다는 또 특히 상층 장군들이 이제 정치에 개입하거나 또 부당한 명령과 타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함께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군이 군의 본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는 그 본연의 목표를 다해 나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의 정책, 특히 이걸 제도적으로 막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뭘 꼭 해야 될까요? 예, 군이 강해져야 되는 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함께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그 군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장병들이 어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을 둔 그런 국가관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유형 전력에 추구한 무형 전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4만불 시대를 내다보면 해공군, 과학기술 첨단군이 대세입니다. 사실. 모든 체계 시스템들이 각 나라가 보더라도 다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군의 거기에
다른 군의 구조도 군 구조도 바꿔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민주군대 민주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도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장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유형의 전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형의 전력, 그러니까 군 내부의 정신적인 태세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기 위한 노력, 그걸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또 군도 특히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투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우리 제동님께서는 영광급 그 장교일 때 프랑스 파리 1대학에 가서 역사학을 전공해서 석사를 받으셨더라고요. 특히 그 기간에 쓴 논문이 그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또 그 위협을 정확히 알리는 논문을 써서 우리 군에 많이 이렇게 회람됐는데, 이제 그때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왜 그 논문 썼는지. 그 논문 쓴 건 사실은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역사 교육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프랑스에 가서 보니까 이 일본이 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된 것은 한국이 자유무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왜곡을 해놓은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역사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그런 종류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미 불란서로 해서 전부 다 이런 역사를 왜곡이 심한데 이건 도저히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의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수준과 그 당시의 군사 제도와 그리고 이순신 제독이 그 당시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다에서 해전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을 막아냈다는 어떤 그런 그걸 알리기 위해서, 세계에 좀 알리기 위해서 불어로 그렇게 마음먹고 했습니다. 아마 제동님이 아덴만 작전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뒤에 세월호 과정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데는 그런 저는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도, 우리 사관학교들도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 특히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정말 우리 근현대사, 독립무장투쟁을 통해서 되찾은 이 나라의 역사 기록들, 우리 군인들의 자랑스러웠던 뭐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해서 뭐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을 거쳐서 우리 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정말 정확히 배우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제가 이제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해군 사관학 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이제 가서 생도들이 충무공 이순신 제독, 우리 해군은 또 제독이라고 그럽니다. 장군의 교육에 대해서 배우느냐 하니까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 제독을 배우지 않으면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하니까 역사 과목이 없어지면서 함께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해군에서 이순신 장군을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 정신적 기반이 뭐 물론 해군 초창기에 손인일 제독도 계시지만은 그보다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지는 거는 임진왜란 때 일본과 맞서 싸워서 승전을 한 이순신 제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 올리려면 3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된다더라고요. 어떤 교장이 올 때마다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넣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뭐가 늘어나고 또 그게 불필요한 게 되니까 3년 동안은 숙련 기간을 거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장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이제 외부 강사라든지 이 초빙 강의라든지 이게 어떤 특강 시간을 많이 늘려서 그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도록 하고 3년 뒤에 교과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게 역사를 왜곡하는지 아십니까? 그 역사를 왜곡하는 그 이면에 보면 지도자들의 포용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떤 역사에 대한 포용력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가
단편적인 조각에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뭐 결국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망했듯이 그건 뭐 말로는 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해군에서 이순신 장군을 배우지 않는 그런 해군이 되었으면 안 될 그럼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다시 배우도록 예, 우리 예. 그 황 제동님께서 교장하실 때, 예, 해군사관학교 예. 교장하실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바로 우리 육군사관학교도 홍범도 장군을 그리고 또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던 지청천 장군을 예, 예. 배우는 그런 회사가 육사가 예, 되어야 그럼요. 우리 그러니까 군인의 전투력은 정신력이 정신력이 나오는 거죠. 거죠. 예, 맞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전투력이다. 예, 예. 이게 예, 전력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어떤 무형전력이 무형전력, 정신전력이 무형전력이죠. 얼마나 네. 중요합니까? 예. 네. 그리고 우리 제동님께서는 또 세월호 참사 예, 예. 때 해군 참모 총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또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또 구조 작업에 관여를 하셨는데 그때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웠는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국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네. 그런데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 체계가 이렇게 허술할까? 네. 정말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뭐 해군이고 또 바다를 알지 않습니까? 이 무엇보다도 달리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면 도울 수 있는 사후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장에 가서 그 군 구조작전을 지휘한 적이 있습니다. 예. 뭔가 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조그만 힘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 또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게 아덴만 작전 때처럼 정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 예. 작전권을 주고 예, 예. 그 체계 아래서 또 그 작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을 정확히 통제할 수 있고 거기에 투입해서 최상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작전을 수행할 최고의 책임자에게 그 권한과 그게 정확히 주어지지도 않고 예, 예. 또 그걸 수행할 사람도 예, 없었던 예. 게 아마 가장 큰 문제. 예. 않았나. 정말 뭐 정확히 보셨는데 네.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는 그냥 보이는 것만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보이지 않는 속에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어떻게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글로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저 수평선 넘어 있는 네. 지평선 넘어 있는 산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정말로 볼 줄 또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보여준 건 국가 시스템이 예. 전혀 갖춰지지 예. 않는 또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국가의 리더십, 예. 정확하게 작전권을 배분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로부터 예. 그 밑에 집행자까지 누구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게 이제 비극의 그 실상이었군요.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아데만 여명작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함대 살인관을 할 때 참수리 357호정 제2연평해전 때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물이 깔아앉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배를 올려가지고 이함대에 가면 그 상가대 거치를 해놨습니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매일 2년 동안 근무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배를 다 둘러봤습니다. 네. 볼 때마다 하나씩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걸 다시 또 작전할 때 자기 작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구조도 바꾸고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나갔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아덴만 여명작전 때 우리가 총을 쏘았을 때 네. 총을 쏘면 이게 맞으면 총알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네. 일단 튕겨나와서. 튕겨나와가지고 튕겨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총을 절대 그 근처에 쏘아서도 안 됩니다. 그 선체에다가 예. 튕겨나와. 왜냐하면 그게 총 아래는 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훈련하고 그것까지 생각해서 다음 일어날 어떤 그런 상황과 어떤 반응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하고 또 훈련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성공이라는 게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알에는 눈이 없다. 예, 그래서 그 눈 없는 총알이 아군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예. 그걸 생각하면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우리가 당했던 그래서 가라앉았던 참수리호를 매일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작전을 다시 생각하고 매일 새로운 교훈이 나타나고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고 이랬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매일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보니까 이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덴만점명 작전을 성공하게 된 그 분초 단위로 다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 명이 상부에서는 몇 명이 희생되겠나라고 항상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이라는 게 어떻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얻을 수도 없고 물론 지금까지 그런 상황에서 인질화된 상황에서 희생 없이 작전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엔테베 작전도 그랬고 우리가 그만큼 우리 세군들이 그런 능력도 갖추었고 또 그때 그 작전 때 그걸 통해서 모든 게 입증이 됐고 세계도 우리 해군을 보고 다 놀라는 그런 기회가 우리는 결과만 보고 어떻게 대단하다. 한 명도 희생당하지 않고 저 작전 해놨나.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군이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때 선체 사격을 해야 되나. 그 심리적인 상태까지 다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2년 동안 그 패배, 어떤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매일 그 배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기에 사격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나. 그 총알이 우리 사병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궁리하고 고민한 끝에 딱 현실이 닥칠 때 아덴만에서 그 결과를 이끌어내셨고 정말 비교가 됩니다. 멀쩡한 우리 그 해병 사병을 아무 보호장구 없이 내몰아서 희생시킨 그런 지휘관들과 우리 아군들 사병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총알을 적에게 쏠 때도 어떻게 쏴야 되나 이걸 고민하면서 작전을 준비했던 지휘관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부하들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던 지휘관들의 차이를 오늘 다시 새삼스럽게 확인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그런 지도자, 지휘자 그 하나하나를 대비하고 준비한 지도자들이 성공한 작전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들도 그런 끊임없는 준비, 훈련,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빛나는 성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호 때 또 거치면서 순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때 전투복 가슴에 그러니까 제동님이 이 해군 참모총장께서 여기 노란 리본을 달고 나가서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때 이 노란 리본을 다실 생각을 했는지. 그게 좀 말씀드리긴 좀 쑥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그 부착을 할 때는 지시된 것 외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 온다고 그랬었을 때 제발 그 부모들의 마음을 좀 희생당한 자식들의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론 설명을 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노란 리본이 정말로 이게 부모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러한 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큰 걸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부관 보고 그걸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저쪽 팽목항
담장에 있는 큰 걸 가져왔길래 예, 제가 군복에 뭘 달 때 그렇게 크면 또 군복 자체에 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달았습니다. 달고 갔는데 다들 뭐 거기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끝나고 나니까 군인은 군복에 그거 못하게 되는데 왜 했느냐고 그렇게 또 댓글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민들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어려움도 많이 겪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새로운 군인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가 누구보다 이게 감정이 좀 메마르고 딱딱하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랬을 때 그 희생당한 가족들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그걸 대통령이 알아주고 대통령이 그 마음으로 유족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앞장서서 이제 군복에 이 노란 리본을 큰 리본을 또 부관이 가져와서 갑자기 그것을 달았는데 그 마음대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접근했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정말 전투적인 군인은 가지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또 못해 주었죠. 근데 그 후에 또 많은 비난을 또 한쪽에서 당하면서 또 누명을 쓰고 검찰에 가서 아주 모욕적인 조사도 받고 급기야는 구속돼서 감옥 생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의 내용이 뭔가요? 저는 맥락이 사실 비리 사건으로 사실은 되셨는데 제가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뭐 한 12여 년 됐지 않습니까? 뭐 재판 받는 거 아닌 걸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검찰에서 씌워서 만들어놨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보면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는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어떤 그걸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경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방산비리라는 걸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했는데 다 무죄 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나. 정말 내가 이 대한민국에 왜 태어났고 왜 군인이 됐고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정말 저는 그때만큼 제가 군생활 군복을 41년 입고 있으면서 억울하고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 또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군생활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못해서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고 저는 그때 또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또는 뭐 우리 권력 꺼낸 사람이 누가 부여한 권력입니까? 그게 국민들이 다 부여한 권력인데 그런 어떤 무고한 사람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불신을 초래하고 또 우리 대외 신인도라든지 그다음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마쳤지만은 정말 저는 윤석열 정권도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폄하하고 색깔칠해서 국민들을 편을 갈라놓는 그런 일들, 어떤 역사적인 왜곡 이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씩 해서 종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평생 군인으로 복무해왔고 10원 한 푼 네. 비리가 없었는데 그 비리의 몸통처럼 몰아가서 결국 구속까지 네. 시키고 대법원 재판까지 1심에서 무죄 받았으면 끝내야지. 그러니까. 끝내야지. 그걸 너무 가지고 억울한 겁니다. 다 드러났는데. 예, 이게 1심. 정말 이게 요즘 뭐 1심에서 어떻게 됐고 2심에서 어떻게 정말 검사들을 끝내야 됩니다. 항상 네. 끝내야 되는 이유가 무죄 받을 때는 다 여러 가지 제일 많이 1심에서 많이 다투고 이렇게 네. 다 하지 않. 그러면 무죄를 받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밝혀졌으면 더 이상 그런 피해는 저는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생각합니다. 예. 무고함이 다 드러났는데 예. 그걸 가지고 또 상고에서 예. 2심 가고 3심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정말. 사람 예. 너무 전 그런 제도들을 좀 그러니까 우리 예. 아마 그 검찰에 예. 지금 아유 좀 진면목을 누구보다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직자로서. 뭐 예. 또 더군다나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한 나라의 가장 빛나는 전투였던 우리 현대사의 아덴만 그 여명 작전을 성공시켰던 작전사령관, 해군 참모 총장을 구속시키고 또 나가서는 그것도 무고까지 밝혀졌는데 그걸 또 잡범들, 이른바 일반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는 잡범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하고 또 한 방에 집어 넣어놓고 검사가 그랬다면서요. 외로우실까봐 잡범들하고 한 방에 넣어놨다.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그 말 듣고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참 시간이 지나서 뭐 더 이상 제가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아픈 기억들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관들한테 잘 보이려고 비리 저지르고 네. 줄 서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제일 잘 알고요. 내가 네.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잘. 그다음 가족이 압니다. 네. 가족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다음 주변이 다 알지 않습니까? 한데 그렇게 만든다 해서 그렇게 뭐 잠깐 동안은 통할지 모르지만은 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밝혀지고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동님께서 고초를 겪을 때 제대했던 운전병이 예, SNS에 올린 글을 그때 봤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황기철 제독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비리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대한 운전병이 올린 글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예. 제가 그때 찾아놨던 걸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소설가여서 예. 인상적인 이런 건 정말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하고 밝혀야 된다는 글들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두는데요. 예. 그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게 그 운전병이 올렸던 글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해군 황기철 제독의 운전병이었습니다. 전역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오늘 황기철 제독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2년 남짓한 군생활 동안 제가 지켜봤던 황 제독님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황 제독님이 작전사령관 중장 시절에 그분의 운전병이었습니다. 사령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적도 없으신 분인데 사령관 관용차를 쓸 적도 없고 나라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면서 가족들과 혼자 떨어져서 사셨던 분입니다. 주말에 간혹 수도권에 사시는 사모님께서 내려오실 때가 있었는데 한여름 그 대학 배테스도 사모님들어 버스 타고 군관으로 오라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영관급 지휘관들이 툭하면 관용차를 사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간혹 약주 한잔 하시고 저와 군관병을 불러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는데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군으로 와줘서 고맙다면서. 그런데 그런 분이 비리라뇨. 그 누구보다 스스로 해군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분이 40억에 이르는 비리 범이라뇨.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낱 운전병이었던 주제에 얼마나 알고 있길래 이러냐고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평소 행실을 미뤄봤을 때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황제동님의 혐의가 전부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면 황제동님께 척잔히 실망하겠죠. 전역하면서도 황제동님 같은 분이 계셔서 마음 편히 조국의 바다를 지킬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제가 창피하겠죠. 그래도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억 속의 황제동님은 제게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지휘관이자 진정한 참 군인이었습니다. 부디 진정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글을 제대한 운전병이 썼습니다. 아니, 운전병의 눈에도 다 보였던 진실을, 없는 진실을, 없는 비리를 만들어서 감옥에 넣고 그것도 잡범들과 같은 방에 밀어넣어서 모욕을 준 그 사건을 겪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믿어준 부하들도 있고 사병들도 있었습니다. 이 글을 올렸던 혹시 운전병은 언제 그 후에 본 적이 있는지요? 운전병은 제가 이제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아마 그 점에 적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서 이제 제가 구속된 후에 나와서 이제 구속된 날 다음 날인가 올린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전에 못 봤고요. 저하고 뭐 함께 동고동락했으니까 같이 많이 봤겠죠. 많이 봤는데 또 이런 글들을 적어줘서 고맙고 찡합니다. 찡한데 아마 20 맞췄는가 30 맞췄는가 그 전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혹시 뭐 저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또 사전에 교감이 있어 이런 글을 적었는가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쉽게 연락도 못 하고요. 아마 20 맞추고 30 맞추고 그 부산 갈 길이 있어서 이 친구가 울산에 살았는데 저 부산 저 끝에 저 한참 동쪽에 사는 근처가 돼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그 당시에 울산에서 자동차 딜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제 고향이 울산인데 아주 울산 사람이 좋습니다. 울산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이런 시련을 겪을 때 가장 또 어려운 게 이 시련도 문제지만 참 그동안 신뢰를 가지고 살아왔던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이제 그 동안 쌓아왔던 관계들이 또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게 가장 힘들 일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친구를 알 수 있잖아요. 진정한 친구와 아닌 친구들 이 위기 속에서 아마 이제 장훈님, 제동님도 이때 이제 정말 끝까지 믿어주고 또 응원해줬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군대 생활 같이 했던 부하들이나 동료들 중에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잊지 못할 이 시련의 과정에서 고마웠던 분들이 있으면 누구였는지 또 이 자리 빌려서 감사도 좀 드리고 그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또 응원을 해주고 또 뭐 그분들이 저를 또 오랫동안 군 생활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니까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서 제가 뭐 해군 참모총장까지 했습니다만은 제가 실력이나 인품이나 뭐 다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근무했던 그 부하들이 제가 함께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줬고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라도 지금도 항상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동료들, 부하들 저는 위에 사람들과도 뭐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총장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저와 함께했던 부하들이 정말 저한테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서 잘 묵묵히 참아주고 열심히 했던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하들. 좋은 부하들 정말 감사하게 정말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대우받고 더 높이 평가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본분을 지키면서 군의 역할을 다했던 분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고 오랜 시간 무고가 다 밝혀졌음에도 2심 끌고 가고 3심 끌고 가서 끝내 괴롭히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국가 시스템이나 뭐 인사제도 뭐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흔히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이 공직자들, 특히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지 네. 누가 뭐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권력에 지금까지 많은 또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견제와 균형, 뭐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꼭 좀 자리 잡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지금 뭐 세계 선진국 탑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어떤 제도나 환경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좀 꼭 좀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일들을 개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이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최근 우리 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정말 10,000명에게만 공평한 평등한 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 우리 장군님과 같이 알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기어코 뭔가를 터집 잡아서 넣겠다고 하는 이건 범죄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런 검사들은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어야죠. 그렇게 하고도 무죄를 받고 나오면 당한 사람만 회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 그 고통, 그걸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게 돈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잃어버렸던 명예, 그 시간에 당했던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 이걸 누가 치료합니까? 그거 범죄 행위잖아요. 그건 처벌할 수 있도록 그걸 검사라고 해서 판사라고 해서 면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도 범죄에 이미 명백하다는 사실을 밝혀고 그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이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개인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조직 문화가 그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개혁을 해서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인권이 존중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찾은 나라인가, 어떻게 이루어낸 민주주의인가, 그걸 몇 사람이 그 알량한 권력을 이용해서 그 횡포를 부리는, 거기에 또 정말 선량한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권력으로 보이겠지만 그 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하나뿐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범죄, 그건 다른 어떤 진짜 남의 돈 훔쳐가고 그 강도하는 것보다 더 나쁜 범죄인데 그 범죄를 지르고도 아무 반성도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죠. 우리
이제 홍범도 장군을 모셔온 이제 보훈처 장관으로 이제 보훈처장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범도 장군을 봉안할 때 감회가 특히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런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우리 항일 독립 전쟁, 무장투쟁의 정신들 그게 어떻게 오늘의 우리 군인들에게 이어지고 우리 군대에 이어지고 또 개성돼야 될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을 참 존경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참 부하들에게 네. 정말로 정이 많고 네. 또 정말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하들이 다치지 않도록 희생이 없도록 그렇게 전투에서도 많은 배려와 그런 관심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지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 정규군하고 싸워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보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식자들이잖아요. 많이 뭐 어느 정도 좀 많이 배운 분들인데, 근데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류에도 드시지 않았는데 정말 부하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없었으면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카자흐스탄에 가보니까 고려인들이 다 홍범도 장군을 존경합니다. 네, 정신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m 파도 그 유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뭐 북한에서 먼저 어떻게 모시고 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나왔는데 그분 감식반에서 하시는 말씀이 뼈도 아주 잘 보관되어 있고 튼튼한 어떤 그런 골격 구조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상을 차려놓고 고려인들이 다 집에서 하나씩 음식씩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제를 지내는 거 보니까 참 우리 문화가 그 사람들 말을 제대로 못해도 아직까지 이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 2m나 더 밑에 묻었던가요? 예, 그 정도 지금 파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파도 안 나왔어. 그렇게 깊이 묻으셨군요. 정말. 이제 사막지대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거기 다 농사를 짓고 그랬으니까. 안전하게. 안전하게. 최대한 깊이 파서. 이제 독립이 되면 그거로 지금 모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훼손되지 않게. 유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계신 분들도 참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다음 카자흐스탄 분들도 쭉 이어져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지역사회에서도 아주 좋은 고려인으로서 좋은 인상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홍범도 장군님하고 제동님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부하를 사랑한다는 저는 근체도 정말 홍범도 장군 제가 그 범도 쓰면서 자료 조사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승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먼저 작전을 세울 때 부하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는 이제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설에서도 그런 부분을 썼거든요. 자기 아들한테도 얘기할 때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투 끝나고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살펴봤니? 그걸 묻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하들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부하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묻을 때도 또 그 고려인 동포들이 혹시라도 훼손당할까 봐 그 깊이 2m나 파서 묻어 두었어. 이제 또 잘 봉안해서 지금까지 잘 지켜냈다가 또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려인들의 상징이고 자부심이었는데 고려인들이 그 반대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보내주는 거 자기들의 상징이니까 이렇게 지키고 싶었는데 조국에서 모시고 가서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와서 그 모욕을 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다 나라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군 또 장병들 또 장교들 사병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굳건히 분분을 다했던 해군 제독으로서,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또 그러한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었던 분들을 기리는 사업을 책임졌던 정부의 장관으로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더 큰 사랑으로 앞으로 응원을 할 것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튼튼한 안보력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이름을 전 세계에 드높였던 아덴만 여명작전의 작전사령관이셨고 또 해군 참모총장으로 있으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출작전에 최선을 다했고 국민의 마음에서 그 슬픈 사건에 접근하고자 전투복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던 해군 참모총장. 그랬다가 온갖 순환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간 희생을 치렀지만 끝내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고 보훈처 장관이 되셔서 홍범도 장군을 자랑스럽게 국내로 봉환해온 황기철 제독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런 군인들이 앞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원일 제독 초대 해군 참모총장 독립투사 손원일 제독의 후예들다운 해군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황기철 제독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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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합니다.